싸고 그래도 뭐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애들이 좋을 거거든요. 저는 원티어로 꼽으라면 여기서 더 빠지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면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안도 랠리가 펼쳐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떤 주식들이 과연 이런 지수를 좀 끌고 갈지 그 부분에 대한 또 궁금증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제가 그 팀장님께서 최근에 텔레그램 채널에서 네. 약간 좀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소외되어 있는 네. 인터넷을 좀 좋게 보시는 네. 그런 뷰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핵심은 안도랠리예요. 네네. 추세 반전이라고 하면 좀 다르게 봐야 될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안도랠리라고 한다면 싸고 그래도 뭐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애들이 좋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위에 그림이 2022년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입니다. 가장 싼 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그런 정도. 네네네. 그리고 요 밑에 그림 뭐냐면 이익 증가율이거든요. 매출액 증가, 이익 증가율인데 네. 그래도 20% 이익 성장을 하는 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가격은 가장 싼데 이익 모멘텀은 코스피보다 좀 높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 그림 뭐냐면은 저희 퀀트 애널리스트 하는 분이 주가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빠졌나, 그리고 이익 변화율 대비 주가가 얼마나 더 빠졌냐,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PR이 얼마나 변했나, 그리고 섹터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얼마인가를 봐서 가장 저평가된 게 소프트웨어로 나오고 있어. 그리고 IT 가전이라고 하지만 여기도 2차 전지 쪽이고요. 여기 보면 에너지도 2차 전지 쪽이고. 그러니까 인터넷하고 2차 전지가 굉장히 싸고 매력적이라는 스코어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상위권으로. 그런 가운데 이 그림을 보시면 네.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 강도거든요. 네. 2010년 이후 최저치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아. 2010년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굉장히 급격히 약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채권금리가 워낙 급등을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국고채 3년물 한국이거든요. 네. 한국 국고채 3년물, 10년물 모두 다 좀 저항대에 위치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통화 정책이 좀 슬로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매파적인 색채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는 좀 진정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본다면 채권금리가 좀 슬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꺾일 수 있거나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채권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던 성장주들에선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싸고 모멘텀 살아있고 채권금리가 좀 진정되게 된다면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는 업종으로는 인터넷하고 2차 전지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약간 좀 최근에 그 나스닥 지수가 좀 반등하면서 네네. 미국에서도 뭐 클라우드 업종이라든지 네네. 그 다음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물론 아마존은 약간 주식 분할 이슈가 있을 네네,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쪽 섹터가 좀 반등을 하니까 최근에 그런 네이버나 카카오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더라고요. 들어오고 있죠.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논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네. 싸다라는 논리가 조금씩 먹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러면 이 정도 왜 빠졌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이벤트 이슈들이 있다 하더라도 안도랠리, 좀 낙폭과대로 인한 되돌림 과정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싼 건 인터넷, 그리고 두 번째로 싼 건 2차 전지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약간 인터넷은 싸다는 건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면 주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올 들어서 작년부터 좀 빠지긴 했는데. 네. 근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소재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재주는 보면은 엄청 엄청 좋죠. 높은데 사실 싸다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뭐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싸다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이익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맞아요.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은 네.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가파르게 늘기 때문에 최근에 그 상승했던 주가보다 네. 그래서 약간 좀 매력이 있다. 더 매력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거고 또 네. 하나는 소재하고 셋업체랑 좀 달리 봐야 되겠죠. 소재주는 그렇죠. 네. 계속적으로 올랐죠. 네, 쉬지 네, 않고. 근데 셋업체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린 상황이에요.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IT 가전에서도 가장 큰 종목이 2차 전지 쪽이고요. 그렇죠. 에너지도 2차 전지 쪽인데 보시면은 주가 변화율이 IT 가전은 마이너스 12%, 얘는 3%밖에 안 돼요.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보시면은 이익 변화율이
얘는 플러스 1.4, 얘는 플러스 35.7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매칭이 되면서 좀 매력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재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낙폭과대로 인한 되돌림 과정에서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세트 업체, 대형주들이 조금은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얘도 상위권에 있어요. 최상위권. 그래서 저는 반도체 1, 2위 업체들은 흔들릴 때마다 좀 담아놓으면 저점 대비 10%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동차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네. 얼마나 치고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인데, 왜냐면 자동차는 중간 이하 얘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 이익 모멘텀이나 밸류에이션 그런 네. 거. 주가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이익도 좀 하향 조정됐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PE 변화율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매력도가 좀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주가 변화를 보면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IT 하드웨어, 증권.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 보면은 자동차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네요. 네, 상대 수익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익 모멘텀이 있다 없다를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익 모멘텀과 주가 변화를 감안해서 본다면 자동차도 좀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 반등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도체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반도체 이익 전망도 올라왔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저는 원티어로 꼽으라면은 인터넷, 두 번째가 반도체, 네. 세 번째가 2차 전지, 네 번째가 자동차 정도로 그냥 네 개 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단기 안도랠리 국면에서 무조건 담아가야 될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약간 좀 월별 판매 대수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네.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최근 네. 보면은 유럽 쪽에서 판매가 괜찮다 라는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신차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 라는 이슈들도 있어서 아마 2분기, 3분기 때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가 소외된다라고 보기보다는 같이 올라갈 텐데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거에서는 조금 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확실히 최근에 약간 DDR5 네. 뭐 이런 쪽 이제 뭐 인텔 CPU라든지 뭐 AMD 쪽에도 이제 차세대 네. 그런 신제품 내놓고 하면서 DDR5로 약간 전환 얘기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반도체 쪽에서도 좀 네. 문제가 있는 거는 네. 또 2023년 이익 전망이 떨어지고 있어.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약간 주가가 좀 네. 못 오르고 있는 좀 그런 못 오르는 부분이 것도 있고, 네.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내년 2023년에 대한 시각을 바라볼 텐데, 그러니까 하반기를 지나면서 4분기로 가고 이제 내년에 대한 시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반도체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첩되는 것들이 지금은 괜찮은데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불안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눈에 띄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좋게는 봤지만 이런 것들을 확인하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자라고 하다 보면은 불안 요인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2022년 이익 전망만 보면 너무 좋아요. 다 올라가고 반도체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상황인데 23년까지 좀 확장해서 보면 최근 반도체 이익 전망이 4% 정도 한 달 동안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경제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도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나 약간 뭔가 좀 매수세가 어디로 쏠릴지 감이 오긴 하네요. 네. 뭔가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그쪽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네, 것 맞아요. 같고, 대신에 약간 싸고 확실히 네. 이 모멘텀 있는 쪽으로는 그냥 편하게 좀 네.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여기서 더 빠지겠어?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한다면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네. 그런 것들을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저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그동안 좀 조정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비중이 많으셔서 버텨오신 분들이라면 잘 지켜야 된다. 2800선 중후반 때까지는. 네네. 그래서 5%, 3%, 5% 올랐다고 해서 자르게 된다면 좀 그 이상의 수익을 좀 거두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 네. 그리고 지수 레벨에 대한 싸움이라서 잘 모아 놓으셨다면 또는 그동안 조정 국면을 힘들게 버텨오셨다면 2700선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정리하고 떠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면은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꼭 팀장님 말씀처럼 근데 진짜 연초만 하더라도 그 정도면은 사실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야, 정말 거기까지 오른다고? 그쵸.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확실히 증시는 빠질 때는 확실히 펀드멘탈보다 더 빠지기도 하고 또 오를 때는 네. 오버슈팅하는 그런 부분이 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항상 좀 약간 그 지수를 예단하기보다는 네. 항상 어느 정도 밴드를 정해놓긴 하되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그쵸.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기업들이 엄청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10대 그룹들의 뭐 총 투자 금액만 다 더해보면 한 1,100조 정도 된다. 기사에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그 담겨져 있는 부분이 약간 친환경, 네. ESG에 관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한동안 좀 소외되었었던 것 같은데 이 친환경 섹터,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큰 트렌드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장기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속도죠. 속도. 시장에서는 이런 트렌드가 있을 거고 앞으로는 이런 속도로 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글로벌 전반적으로 너무 속도가 빠를 수 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도 들어오는 이유가 이 속도를 조금 늦추되 방향성이 바뀐 게 아니라 속도를 조금 늦추되 원전이나 다른 쪽으로 하면서 이 부작용들을 최소화하자. 왜냐면은 작년에 유럽 쪽에서 기후 때문에 전력난이 났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이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얘네한테 너무 속도를 가져가다 보면은 부작용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특히 친환경은 태양광, 수력, 풍력이라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석탄을 더 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비가 오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속도를 조금 슬로우하고 그 대신에 뭐 다른 쪽으로 보완하는 것들 좀 탄탄하게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 국내 기업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할 거예요. 근데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이 얼마나 될까 기대감에 반등을 할 수는 있어도 속도가 좀 슬로해지는 과정에서 이 흐름들이 주가가 이렇게 만약에 올라왔다면 다시금 이렇게 조정받는 아니면은 좀 완만해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어서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시장 전반적인 환경들이 좀 경기도 다운턴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불안 요인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겠죠. 계획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어떠냐면 스토리를 짭니다. 이걸 투자하면 몇 년 뒤엔 얼마가 나고 몇 년 뒤에 이익이 얼만큼 나와서 야,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럼 여기까지 더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투자 계획 발표하면 진짜 5년 만에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네. 저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 투자 계획 발표했는데 네. 왜 주가가 못 오르냐고 막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진짜. 그러면 제가 반문을 했죠. 그러면은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은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 매일매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은 매일매일 주가가 오르나요? 물어봤더니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투자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을 갖고 플랜을 짜고 거기에 애드업 해가지고 더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 애드업 되는 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주면서 주가에 반영을 하지만 주가가 좀 다운턴일 때는 이 투자가 계획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신뢰도보다는 지금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기업이익이 안 좋아진다면 그 투자 계획에 대한 신뢰도는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스카운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증시나 투자 환경 그리고 매크로 환경들을 계속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 상황에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하는지 똑같은 이슈라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안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적으로 디스카운트하고 검증하고 계획이라는 차원에서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쵸. 신재생 에너지가 거의 최대 성장 산업처럼 네, 여겨졌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커버가 안 된다 네. 하면서 원전 들어오고 천연가스 맞습니다, 들어오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푹 꺼진 상황에서 그리고 뭐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서 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네. 한들 뭐 이게 이렇게 되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그렇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트렌드는 계속 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속도 조절이라든지 주가가 먼저 올랐다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언더슈팅이 딱 올라온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뿐이지 저는 큰 트렌드에 있어서 이 방향성 자체가 바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데 왜 못 올라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좀 방향성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의심보다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어느 수준에 와 있나 지금 친환경 같은 경우는 국내 주가가 여기 와 있다면 되돌리는 과정 분명히 있겠죠. 네. 모멘텀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매크로 환경, 펀더멘털 환경이 아니라면 좀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 안도랠리 정도로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고 추세 반전까지는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